지방선거 압승을 자신의 소일까요? 요즘 민주당 공천판을 보면 긴장감보다는 묘한 여유가 넘쳐납니다. 동료 의원이 12일이나 단식해도 눈치만 보다 뒤늦게 병문안 가는 지도부의 모습, 이게 전략적 선택인지 아니면 단순한 무관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이긴 것처럼 내 사람 심기와 계파 싸움에 힘을 쏟는 모습은 지지자들에게 깊은 우려를 일으킵니다. 사법 리스크를 걱정한다면서도 뒤로는 세력 싸움에 몰두하는 모순적인 행태. 국민은 아직 투표지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민주당은 벌써 샴페인 잔부터 닫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신감과 오만함은 한 끗 차이입니다. 승리에 취해 민심의 경고등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민주당 공천의 복잡한 속사정을 사이다 브리핑이 품격 있게 털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안호영 의원이 10일 단식을 하고 지금 아직도 입원 중이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직접 가서 병문안했다 이 소식도 전해지면서 연이어서 송영길 전 대표도 갔어요. 그리고 김용전 부원장도 병문안을 다녀왔다. 지금 이제 앞다퉈서 안호영 의원의 병문안을 다녀온 걸 알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글쎄, 제가 뭐 해석을 하고 말고의 문제일까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단식을 12일씩이나 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뭐 이분의 병문안 가는 건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각자 다 병문안 사진을 남긴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인간의 도리를 했다라고 남기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뭐 논란들에 대응하듯이 나는 안호영 의원을 예를 들면 뭐 무시하거나 단식하는 사람의 이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 정치인이 아니다. 공감하는 정치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더해서 정청래 대표가 12일 하는 동안 이 단식 현장을 찾지 않았다는 그 지점이 하나의 논쟁거리가 됐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저희가 다루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병문안 자체는 또 가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렇죠. 늦었지만 잘 하셨긴 했는데, 이게 너무 뭐랄까, 언론에서도 뭔가 푸시하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현주 최고가 방문해서 직접 당대표를 저격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눈치껏 행동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조승래 사무총장을 대리해서 보냈다라는 게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문안은 잘 하셨는데 너무 그동안 눈치를 보신 건 아닐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송영길 전 대표는 다녀오시고 나서 마지막 그 페이스북 글에, SNS 글에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기대합니다. 이제 문장 하나를 넣으셔서 요게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지도부는 이미 이원택 후보로 전북도지사 후보를 확정을 지은 상태로 재감찰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확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호영 의원이 제기한 것도 다 기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 끝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저런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선거에서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예를 들면 단식을 하거나 사람이 상당히 애처롭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남부도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뇌리에 많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워하는 거죠. 정청래 당대표가 12일 동안 단식할 때 그 전에 잠깐 들려서 당의 원칙은 당의 원칙이고 당이 판단하는 문제는 당이 판단하는 문제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현직 국회의원이 단식을 하는 정도라면 가서 좀 마음은 달래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저부터 이 문제는 공천 문제가 아니라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8월 전당대회 싸움과 관련된 서로 밑밥 깔기의 문제가 벌어지는 양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시 예를 들면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를 갖다 바꿉니까? 못 바꾸겠죠. 못 바꾸는 상황에도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건 안호영 의원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공천을 바로잡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근거를 만드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스러워요. 6월 지방선거에 집중하자. 예. 선거를 이기고 난 다음에 예. 충분히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그때 싸워도 늦지 않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미리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얘기 보이시는군요. 뭐냐면 6월 선거를 편하게 보는 거예요. 이길 거니까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선거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 최선을 다한 목들을 가져가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 지방선거를 이겼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다 정청래 당대표의 몫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또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늘 행정관님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민주당 관계자분들은 무조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좋은 말을 안 한 게 되잖아요. 아유, 우리 박영식 에디터도 덕분에 지금 슈퍼챗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KMA74님. 이재명 정부 발목 잡는 세력들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이라고 외쳐주면서 우리 슈퍼챗. 또 슈퍼챗 주신 분이 지역구가 부산이세요. 또 아시는 네, 분이시 근데 부산이시기 때문에 부산 민심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 아마 좀 더 예. 답답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의 우리 슈퍼챗을 박영식 남기신 게 에디터님. 아닐까 예. 생각이 듭니다. 김용 전 부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이제 안호영 의원 병문안 갔다 온 것도 남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원래 20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가장 최신으로는 60명까지 늘어났어요. 60명까지. 근데 이게 사실은 초반에는 이런 움직임, 이런 정도의 속도가 아니었는데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속도가 붙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도부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천 안 하는 걸로 지금 확정을 지었다고 하던데, 결론을 냈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내부에서 지금 빠져나가시는 건가요? 저 잘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아니, 일이라서. 아무튼 네.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하던데 요런 그러면 분위기면 바뀔 수도 있나요, 혹시? 글쎄요, 바뀌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모순되는 지점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김용 전 부원장을 공천 주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 선거에 영향을 끼칠까봐, 즉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인물을 공천한다라는 이 프레임에서 민주당이 벗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일단 그 현실론을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례가 없느냐? 전례가 있거든요. 이광재 전 지사의 경우에도 2010년에 그 지방선거 나가실 때 강원도지사 출마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재판을 앞두고 나가서 그 강원 도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제기를 하신 거거든요. 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 재판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정치인에게는 법이 아니라 그 정치로 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만약에 공천을 주지 않게 되면 국정조사 특위는 뭐 어떤 겁니까?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김용 전 부원장이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는 게 지금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공천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왜 국정조사 특위를 하는 거죠? 라는 그런 질문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통해 공천을 해달라는 요구와 압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결론을 내렸을 수 있다고는 하나 그 현실론을 제가 인정하는 바이나 지금의 흐름은 조금 지도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다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한 달 전까지는 내내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국정조사 특위를 보고 생각이 일단 바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용 전 부원장을 실제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해보고 나서 이분의 그 억울함을 제가 듣고 나니까 이게 그 사법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이분을 바라봤을 때 공천의 무게는 좀 다른 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그 지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형태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 만약에 거기서 떨어지면 김용 전 부원장이 책임을 질 문제겠죠. 근데 하지만 당선이 되면 달리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자막에 51명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60명으로 늘어났어요. 어제 사실 51명으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6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 이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지도부가 지금 조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김용 부원장이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 요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억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거는 다른 문제다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행정관님 생각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이건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석을 하면 할수록 당은 싸울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건 나중에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는 저는 공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와 현실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저희 공천을 했을 때 발생할 파장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걸 다 예를 들면 맞아. 우리의 얘기를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중도층이거나 아니면 한미적 보수 같은 경우는 공천을 할 수 있어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 아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60명 정도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그냥 지방선거만 걸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내대표 선거, 8월 전당대회, 국회의장 선거, 지방선거 이게 싹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매우 집중되는 양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지 예를 들면 김용 전 부원장이라는 개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타래가 너무 많이 꼬여 있어요. 그럴 때 방법은 하나입니다. 저는 당 지도부와 공천 지도부들이 내가 이건 책임지고 맡고 갈게라고 결단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끌면 안 돼요. 그렇군요. 자기들이 판단할 때. 그냥 예를 들면 야 김용 전 부원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소가 성립이 안 돼. 이런 사람을 공천하자 말자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 공천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걸 충분히 알고 있으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선례가 없어라고 지금 누구지?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 선례가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선례가 없어. 우리 선거를 위해서 공천할 수 없어라고 결정해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계속 이렇게 평론가들한테 평론을 하게 만들면 계속 덩어리만 커져요. 덩어리가 커지면 나중에는요. 해결하기 전에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김종욱 교수님이 진짜 좋은 말씀해 주신 건데 저도 김용이라는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실제 공천했을 때 선거에 내보내서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 문제의식에는 사실 공감을 해요. 별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한 달 전까지는 이 문제는 공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그럼 이거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이것도 하나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해두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김용이라는 사법의 피해자가 자신이 선거에 나가는 방법과 수단으로 이 어떤 평가를 국민들에게 받고 싶어 하는 대목이 있는데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자신의 조작 기소가 드러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지도부에게 질문을 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게 김용 부원장에 대한 소통 그리고 김용 부원장에 대한 당 차원의 스킨십 설득 이거를 그냥 지도부가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간 보여줬던 과정이 송영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에도 공천에서 외면당하는 기류가 사실은 굉장히 길게 이어졌어요. 사실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거든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도부가 뭔가 좀 세련된 스킨십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그 측면에 설득이 되면 뭐 자신의 공천을 이번에 한 수 접는다든지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도부의 결단이라고 교수님이 좋은 결론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보태자면 이건 설득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모란시장에 갔을 때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의 손만 흔들어주고 예를 들면 뒤에 뒤따르고 있는 김용 부원장을 애써 무시하는 정청래 대표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될 때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는 그 어떤 공감? 이게 필요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도부가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이야기 정말 짧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어제 제가 놀랐던 게 김용남 전 의원이 사실 지금 평택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남 의원의 SNS에 선산, 하남에 있는 선산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해시태그에 용남, 하남, 가남? 이렇게 남겼어요. 김용남 전 의원이 하남에 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평택을 만약에 공천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간이 없다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광재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 당이 결정을 하시면 거기에 따르시라. 다른 거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확실하네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광재 전 지사가 아마 당의 우선순위였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광재 전 지사께서 일단 평택이나 이런 곳에 나가서 조국 대표와 싸우는 그림이라는 게 사실 그리
본인도 원치 않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은 하남을 제안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하남에 대한 고민이 길어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사께서 하남을 선택하시면 아마 김용남 전 의원은 원치 않게 평택으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남조차 선택하지 않고 이번 재보궐에서 이광재 지사가 출마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결론을 하면 100% 하남으로? 용남, 하남, 가남 될 겁니다. 아, 이광재 지사의 선택에 달려 있겠군요. 엄청 좋아하겠네요, 김영남. 오, 의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약간 본인의 의지는 하남에 있다라고 일부러. 미리 좀 죄송한데 좀 시체 말이지만 침발라 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에서 이것도 결정하실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간에 결정 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수의 전략. 오늘은 38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 전계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방선거 정말 이제 한 달하고도 한 8일 정도 남은 건데. 시간이 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 뭔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덜 듭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후보가 반드시 당선된다라고 전망하기에는 여전히 좀 안개 속이 많이 있어서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사실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민주당이. 왜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다. 이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이겨야 한다, 압승해야 한다. 그럼 이 결과물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게 이긴 것인가, 어떤 게 압승인가, 그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대평가가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이 몇 석을 가지고 가느냐,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16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수성해야 한다. 수성이 아니죠. 이제 실제로는 이제 국힘 계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다 이겨야 한다라고 했을 때 경북을 제외한 16개는 이겨야 민주당이 압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뭐 양쪽이 백중세인 상태에서는 뭐 예를 들어 10대 6이 된다든지 뭐 12대 4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다 이기지 않으면 압승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뭐 완성을 하겠지만 그 완성도 16개 중에서 15개가 아니라 뭐 13개, 4개 가서는 이겼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 묘한 이런 이제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하여튼 그런 전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16개 중에서 경북 제외 한 15개 정도를 탈환을 하면, 네. 광역 후보. 예. 예. 그러면은 이긴 건가요? 압승인가요? 그건 압승이고 뭐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죠. 예. 사실은 뭐 12대 4만 되더라도 지방정부와 그리고 국정 운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원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16개 정도 이겨야 한다. 지금 현재와 같은 국힘의 그 상태로 보면 뭐 당연히 16개 먹어야 되지 이제라는 것이 황행크님의 정서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세 개 뺏겼다. 그럼 두세 개가 어디 나오느냐? 두세 개라고 하면. 예. 그러면 일단 대구, 뭐 울산, 그 다음에 경남, 부산, 또 서울, 뭐 이 정도 한 5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경합을 벌일 수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뭐 그래도 대체로 지금 우세할 민주당이 우세하긴 한데. 보지만 그런 데서 한 두세 개가 이제 뭐 패배로 결론이 났다. 이러면 민주당 감당을 하겠습니까? 정서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6개 중에서 15개를 이기는 것이 민주당의 완성 전제 조건이다. 완성. 그러니까 퍼펙트 to win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다 이겨야 한다. 경북만 예외다. 뭐 이렇게. 그럼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게 재보궐도 이번에 거의 미니 총선급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재보궐에서는 어느 정도 수성하든지 아니면은 뺏기든지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을 세우는 사람 쪽에서는 굉장히 제 말에 불만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대구에서 생길 수 있는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까지 확정되어 있는 게 14개 정도, 최대 17개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예. 그러면은 못 이기는 지역이 어디여야 돼? 뭐 또는 못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이지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는 지금 수도권에서도 다 이겨야 하는 상황. 그리고 뭐 호남은 아예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충청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소연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 근데 정진성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가 나올 텐데 예. 뭐 거기 일단 지역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 달성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그 지역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이기기 어려우니까 기대를 좀 덜 할 거 아닙니까? 아, 뭐 거기에는 부산 북갑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울산 남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략공천 상태로 보면 질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러면 그 허용의 정도가 어디까지겠느냐? 일단 대구 이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울산. 그리고 충남 공주와 관련된 박소연 의원 지역구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럼 허용의 최대치는 한 3개 정도 되지 않는가? 3개 정도. 그 부산 북갑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불문이죠. 하남도 무조건 이겨야 되죠. 예. 안산 무조건 이겨야 하죠. 평택도 무조건 이겨야 하죠. 뭐 인천은 당연히 이길 예.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한 3개 정도가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거는 예. 이제 복잡한 또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대구 달성을 제외한 지역은 다 이겼다. 이러면 뭐 압승이죠, 전천내 대표가 그러면. 뭐 압승이 아니고 네. 뭐 완벽하죠. 예, 대승이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게 말이 돼? 선거라는 것은 상대적인 게임인데 그럼 국힘은 그냥 앉아서 놀고 있느냐? 그렇죠.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의 결과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 정도의 성적은 거둬야 한다라는 부담을 아마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지역별로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의 판세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구는 수도권일 수밖에 없어요. 서울, 경기, 인천 정도인데 일단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뭐 국힘 후보가 이제 점퍼 색깔을 바꿨지 않습니까? 아, 초록색으로 입었죠. 그래서 이제 예. 중도 확장 노선이냐 아니면 국민의당으로 회귀하느냐 뭐 둘 중에 하나로 저는 그냥 이제 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 정도로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죠. 흐름으로 봐서는 이길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실제로 후보 검증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지만 지금 현재 정훈 후보가 갖고 있는 경쟁력으로도 충분히 오세훈 정도는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변수로 보면 장동혁 후보가 완전히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듯이 선거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배제를 해버립니다. 후보 중심으로 다 가지고 가세요라고 선언을 하고 자 이번에 특별 지방선거 대책위를 구성하고 거기에 인물이 극우 쪽이나 정당 체제와 전혀 동떨어져 있는 제3의 인물이 나와서 보수 개혁을 외치면서 갈 경우가 이제 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실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더라도 국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 아하. 그러면 민주당의 실기가 무엇인지 이제 따져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정원 후보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지난번에 경쟁 과정에서 있었던 그 탈락 후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현희, 박주민 의원 있죠. 김영배 의원 있죠. 예. 그리고 김영남이라는 청년 이제 그 정치 신인도 있었는데 어쨌든 함께 뛰었던 멤버들이 다 모여서 원팀을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인교 의원이 그래요? 서인교 의원이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일단 임명이 됐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원팀으로 넣어서 좀 가야 되는 과제는 안고 있을 것이다. 그래야 이제 시너지가 훨씬 더 생긴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정도이고 두 번째 이제 본인의 후보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의 절차나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텐데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당선에 저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간의 원팀 구성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그게 거다. 중요하다. 첫 번째. 그래야 확실하게 오세훈 시장과 격차를 벌여놔야 하는데 혹시라도 막판 변수까지 생각하면 안정권으로 도망가기 위해서는 지금 10%포인트 정도의 격차로는 안정권은 아니다.
최소한 15%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벌여놓고 이제 50% 정도로 가 있고 30% 중반 정도로 가는 정도의 격차를 벌이는 것은 민주당이 원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훨씬 더 선거를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이 10%포인트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근 여론조사 중에서 조원 CNI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오늘 발표인데 정원호 후보가 45.6%, 오세훈 후보가 35.4%예요. 딱 10% 차이예요. 이제 여기에서 더 분발해야 한다. 더 격차를 이제 벌이는 것은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오세훈 후보는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아무리 잘하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변수가 생기는 것이 민주당 후보가 잘 못해서 오히려 반사익을 보는 것이 오세훈 쪽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오세훈은 자력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더 도망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후보가 함께 경쟁했던 사람을 용광로 선대위 안으로 모아놓고 서울 공약 공통사항 다 반영하겠습니다. 더 큰 서울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겠습니다라고 아예 이제 빅텐트를 쳐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예, 후보 확정 이후 첫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아직 10%포인트 차니까요. 15%까지는 예,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구 경북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자, 지금 이제 뉴스의 중심지가 대구가 됐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뉴스가 조금 좀 덜 보이는. 줄었어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후보가 됐을 때만 해도 계속해서 다뤘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뒤로. 소위 말하는 이제 언론의 빠졌어요. 헤드라인이 대구 경북 예. 김부겸 예. 전 총리 뭐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뉴스의 그 생산 이제 기사 건수가 맞네요. 좀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슈가 생성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김부겸 굳이 전 그 총리. 지역에 있는 기사를 써봐야 김부겸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국힘은 여전히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설사 국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상으로는 김부겸 후보가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한 번 나오면 이거 뭐야? 근데 두 번 나올 때는 그렇구나. 세 번 나왔다. 뭐 당연한 거지. 먼저 이렇게 가는 분위기니까 오히려 이제 뉴스의 대상 지역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새롭지 않군요. 새롭지 대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새롭지 않습니다. 이제. 경북에 예를 들어서 예. 이철우 국힘 후보가 유력한데 민주당 후보는 오중기 후보거든요. 네. 엄청 열심히 뛰고 있어요. 예. 거기도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기사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뭐 거기는 판세가 정리됐다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집단지성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언론이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뉴스가 실제로 대중들한테 혹하다 또는 관심을 확 끌어올 만한 요소가 안 된다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대구 쪽의 뉴스가 줄었다는 것은 김부겸 후보의 대세론이 생각보다 공고하구나라는 것이고 이것을 상대 진영인 국힘도 인정하고 있다. 국힘에서 절대 그거 아니야. 지금 여론조사 문제가 있어. 우리 후보 1대1로 붙이니까 이기는 조사도 나왔어. 이러면 이제 이게 좀 논쟁이 되겠죠. 예. 근데 그 논쟁 자체는 안 되는 걸로 보면 국힘도 김부겸 대세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제 노출되는 그 대구 경북 특히 대구의 시장 선거 뉴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전에 사실 수도권을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구 경북으로 팍 뛰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엄청 올라선 거예요. 네. 대구는 예전에는 선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방선거 하면. 예. 근데 이 경기랑 인천을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서. 뭐 좋습니다. 근데 다시 가보죠. 이것도 너무 정해져 있나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느낌에. 그래서 넘긴 것 제가 같다는 변명을 한번 해보는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넘겨버리네요. 너무 왜냐하면 정해져. 중요하다고 거의 안 이렇게- 다뤘어요. 네, 그러니까요. 뉴스에서도. 제가 이제 거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누구예요? 이제 누가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MBC 아나운서 출신 누구가 있었거든요.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인천시장 국민의힘 후보는 누구예요?
상대가 누군가요? 아니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그쵸. 지금 예, 하는 예.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인천시장 예. 이 그대로 이제 출마를 하거든요. 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네네네.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 뉴스 자체가 별로 안 되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확실히 이제 저걸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유정복 인천시장으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그쵸, 유정복. 인천 시민들은 알겠지만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인천시장 유정복이. 누구야 이렇게 하면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아는데 도시 규모로 보면 뭐 강원도 훨씬 적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적은데도 인천시장이 누군지 잘 몰라. 예. 그만큼 정책 주목도가 이제 높지 않다는 건데, 박찬대 후보가 지금 하면 거기는 아마 여론조사로 보면 20%포인트 이상 아마 격차가 벌어져 있고, 그 이상 날 가능성도 이제 높으니까, 뭐, 박찬대 요즘 어디 가지 않습니까? 예. 인천에 출마하는 각 구청장 후보들, 그 다음에 광역시의원, 그리고 기초구의회 의원들 있잖아요. 박찬대 의원의 동선을 알아내기 위해서 첩보전을 벌인다고 해요. 박찬대 있는 데 가서 사진만 하나 찍으면 그 동네 선거운동이 다 되니까 그 정도로 지금 박찬대 후보에 대한 인기가 완전, 예. 뭐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가고 있죠. 아하.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의 일정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이다. 이러면 그 동네에서는 국힘이 뛸 자리가 상대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인천이 민주당의 원래 유리한 지역구가 아니에요. 늘 이게 일종의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해서 국힘으로 갔다가 민주당으로 왔다가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박찬대 후보가 지금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고 구청장 후보들까지 이제 선거 전체를 견인하고 있으니까 야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국힘의 후보가 누군지도 기억이 의도적으로 안 나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나려고 하는 안 거예요. 나서 지금 너무 창피한데, 예. 자 그리고 유정복 기억이 안 나서. 경기도는요. 예. 후보가 실제로 없어요. 국힘이. 예.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누굽니까? 추미애 후보지 않습니까? 뭐 추미애 후보는 이미 용광로 선대위에 보수 진영 인사까지 거기 다 넣어놨대요. 예. 그럼 경기도는 뭐 선거를 하나마나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런 표현은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닌데 경기도도 이미 이제 결정이 나 있고 득표율이 어느 정도일 거냐라는 것이고 수도권에서는 남아있는 게 이제 서울인데 서울도 정원 후보가 유력하지만 어떻게 이제 도망가서 격차를 벌여내느냐 자력으로 완벽하게 이기는 것 아무리 오세훈 후보가 잘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고지를 민주당이 만들어버리는 것 선행적으로 결행하는 것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수도권은 교통 경기가 다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벌써 된 듯합니다. 그럼 대구, 경북도 살펴봤고 부울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특정 사안을 우리가 정리할 때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그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줄어든 것을 이게 이제 좀 박빙 상태라고 볼 거예요. 그런데 10% 포인트 정도가 벌어져 있는데 이것이 10% 이내로 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줄어들고 있다는 표현은 맞지만 판세를 뒤집을 만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전재수 후보가 앞서고 있죠. 예. 10% 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이것이 경향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독해할 때 한동훈 전 국힘 대표가 부산북갑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생긴 현상이 아니겠느냐. 라는 분석도 있죠. 예. 제일 우려하는 것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22대 때 압승을 할 것이고 소위 말하는 범민주 진보 진영이 200석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부울경도 거의 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었거든요. 막바지 한 열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총선을 열흘 앞두고 부산에서 이상한 바람이 분다. 역결집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부산 지역만 하더라도 18개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재수 의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막바지에 공표 여론조사 할 때까지 한 5%포인트 전후로 앞서던 민주당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를 해버리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낙동강 벨트의 보수
대결집이다. 먼저 이런 것입니다. 오. 그러면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서 10% 정도 포인트의 차이가 나지만 이게 줄어드는 추세선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면 예. 혹시라도 부산에서 역결집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타 지역은 격차를 얼마나 벌일 것인지가 핵심적인 선거 전략 수립 단계에 필요하다면 부산은 끝까지 한 표 한 표에 목숨 걸어야 한다. 단 한 표도 놓치지 않고 다 가져와야 된다. 초긴장 상태에서 질지도 모른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격전을 벌여야 육박전을 현장에서 해야 표를 그래도 격차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 절대로 부산은 이겼다라고 생각하거나 흐름이 좋은 것으로 결과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2024년도의 경험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긴장을 좀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재보궐선거 후보들이 만약에 있는 지역이면 약간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이제 후보로는 한 명밖에 없죠. 하정우 AI 수석 예. 외에는 뭐 다른 사람은 출사표를 던지려고 마음을 먹다가 다 이제 떠나버렸죠. 근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저는 전재수 후보와 하정우 후보가 약간 결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울려요. 자, 그래서 이제 시너지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가 시너지가 되면 상대 후보는 러닝메이트가 존재하지만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너지를 이제 누가 내느냐에 대한 것이 박형준과 한동훈의 시너지와 전재수와 하정우의 시너지 어떤 것이 더 클 것이다. 이게 바로 판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한동훈과 박형준이 시너지를 내려면요. 박형준은 국민의힘 후보인데 한동훈은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부산의 다른 국민의힘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다시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국민의힘 후보로 박형준인데 박형준은 한동훈과 손잡고 뛰는 것이 본인의 선거에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국힘 후보로 유력한 박민식 후보의 손을 잡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제가 되려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단일화 후보가 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소속과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선거를 뛴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뛰지 않지만 예. 정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정당 소속이 어디냐라는 걸 떠나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본인이 선거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박민식과 손을 잡는 것이 나으냐, 그건 국힘 후보예요. 아니면 전 대표였던 한동훈의 손을 잡는 것이 더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냥 감각적으로 유권자라면 시민이라면 지금 또는 분위기로 봐서는 한동훈이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국힘을 찍을지 아니면은 민주당을 찍을지 결정하지 않고 있는 중도층 또는 스윙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흐름은 조금 전에 분석하신 것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박형준 후보가 지금 이 순간에 한동훈을 배제하고 야, 그래도 국힘 후보는 박민식 아니야. 나는 박민식하고 끝까지 갈래. 라고 하면서 이제 손을 잡으면 이게 시너지가 생깁니까? 마이너스 효과가 생깁니까? 한동훈을 배제함으로써.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여기에서는 내가 무조건 한동훈을 지지한다. 무조건 박형준을 지지한다. 무조건 전재수를 지지한다라는 분들을 다 배제하고 여전히 본인이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던 쉽게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지지 후보를 미결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흐름들을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쪽으로 이제 시너지가 생기느냐 이제 이런 걸 봐야 되고요. 하정우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었고 전재수 시장 후보하고 됐을 때 제 솔직한 직감은요.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저는 민심을 잘 읽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인물, 젊은 사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AI 수석이 부산시장 전재수와 함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완전히 초대박이 난다라고 하는 것. 야, 근데 의외로 오히려 박형준, 한동훈, 박민식이 원팀이 되어서 간다는 걸 생각하면 이거 뉴스의 초점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 이 두 가지가 들기 때문에 과연 대박이냐 쪽박이냐라고 하는 이 극단의 전망치를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접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지금처럼 대세론이 존재하고 여전히 전재수 후보가 유리한 상황에서 대박인지 쪽박인지 모르는 카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의 유용성, 이거 너무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정우 수석과 같은 뛰어난 인물을 지금이 아니라 2년 뒤에 총선에서 충분히 부산 아니어도 수도권에서도 쓸 수 있는데 그때쯤 출격을 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하정우를 만약 의사결정 문제라면 저는 못하겠어요. 대박이라는 확신도 사실 잘 없어.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라는 우려가 존재하고, 그러면 기본이라도 그 지역구에서 한동훈하고 붙어서 아예 독하게 육박전을 해서 한동훈이 부산시장 전체의 선거, 영남의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아예 한동훈에 발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정도의 현장 전문가 육박전 투사가 나와서 한동훈을 아예 그 동네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은 지금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후보 단일화만 되면 무조건 이긴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민주당에 있는 황현실 후보가 무조건 된다. 라는 판단을 상대 후보인 국힘 단일화 후보가 생각하면 이 사람이 부산시장 선거에 갈 수가 있습니까? 영남 지역 선거에 어떻게 지가 투입이 됩니까? 여기에서 지가 지금 죽을 판인데.